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본강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노동시장론 크게 챕터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미리 보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의 이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게 지금 경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경제학의 개념을 조금씩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알아야 어쨌든 노동시장도 어떤 경제라는 큰 틀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를 좀 도모를 할 거고요. 노동의 수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죠. 노동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수요 공급. 자, 공급은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하는 거죠. 기업들이 공급을 하는 거고, 수요는 이제 가게가 수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란 말을 실제 사회생활하면서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죠? 뭐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는 일반적인 이제 시장에서 수요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 있죠.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을 구매하려는 어떤 욕구라든가 구매하려는 의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 욕구, 구매 의도.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급은 이 소비자의 어떤 구매 욕구라든가 구매 의도에 대응을 해서 기업이 재화와, 자, 기업 입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동시장으로 좀 확장을 할 건데, 자, 그에 앞서서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책을 보고 있잖아요. 직업상담사 책. 이러한 책이라는 혹은 도서라는 이와 같은 이제 생산물이 나오기까지는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 요소가 바로 노동, 토지,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설비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제 원고 기획자도 필요한 거고, 디자이너도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갖고 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생산 요소 중에서 이제 노동을 보는 거예요. 노동. 자, 그러면 이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노동의 수요입니다. 노동의 수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요라는 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노동이 필요한 건 누굽니까? 기업이죠. 그렇죠? 노동의 수요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크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노동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혹은 노동의 수요가 높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일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노동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러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다. 옆에 잠깐 쌤의 비법 노트 보세요. 노동 수요는 노동시장론의 기초 중에 기초이니 꼭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죠? 노동 수요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더라. 자,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니라 구입하려는 양이므로 사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노동 수요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유량의 개념이죠. 유량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유량이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양을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에요. 저량은 뭐예요?
특정 시점에서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자, 일정 시점에서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다. 유량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만약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 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힘의 총체인, 예를 들면 뭐 2000 몇 년 시점에서의 생산 가능 인구, 그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인구, 그 시점에서의 취업 인구, 이렇게 파악한다면 이것은 저량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노동의 수요는 이 저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생 수요 또는 유발 수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또는 유발 수요예요. 자, 스마트 TV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스마트 TV 생산 기업입니다.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하루에 10만 대가 판매가 돼요. 여기 하루 3,000대 판매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쪽에서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스마트 TV라는 생산물 있죠. 생산물이 많이 판매되니까 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서 노동력 또한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만 갖고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게 많이 팔리니까 덩달아서 사람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물에서 파생된 수요다, 혹은 유발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노동의 수요 주체인 기업에서는 노동을 수요함에 있어서 항상 상품 시장에서의 최종 생산물의 판매와 결부시켜서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와 같이 노동의 수요가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에 의해 파생된다는 의미에서 파생 수요 또는 유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수요죠. 자, 잠깐 이쪽 볼까요? 예를 들면요,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만 있으면 책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사람들만 모여갖고 안 돼요.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는 노동 그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수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투입물, 예를 들면 생산설비나 기계시설과 같은 수요와 동시에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노동의 수요가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다른 생산 요소의 발달 정도 및 이용 가능성의 여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결합 수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앉아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컴퓨터만 많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만 많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수요가 뭐라 그랬어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크기 또는 노동력의 양입니다.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고용량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면 고용의 크기. 더 쉽게 얘기하면 필요 노동력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필요 노동력. 노동 수요는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 필요 노동력입니다. 그럼 필요 노동력의 높낮이가 왜 달라질까요? 가장 쉬운 건 이거죠. 방금 이 사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이쪽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는 적게 필요하죠. 이런 걸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볼게요.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무엇이 필요 노동력에 크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어디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필요 노동력에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그럼 첫 번째로 너무 쉬운 겁니다. 임금이죠, 임금.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노동 수요죠. 수요는 항상 기업 입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반대로 이해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해야 이해가 되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상식과 어긋납니다. 첫 번째,
노동의 가격인 임금입니다. 임금. 기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 싫죠. 사람들 많이 못 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 감소합니다. 임금이 하락하면 어때요? 돈 적게 주고 사람 쓸 수 있으니까 노동 수요 증가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금은 수요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요 그냥 수요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구별할 거예요. 자, 보세요.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일용 알바를 쓰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세갖고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는 경우와 하루에 5만 원만 줘도 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때는 뭐 한 명밖에 고용을 못 하는 거고 이때는 두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돈을 두고.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과 노동 수요는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에 대해서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를 볼 건데 자, 여기가 임금이고요. 여기가 노동 수요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금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수요량의 개념이에요. 자, 임금이 비싸지면은 이제 많이 못 쓰는 거죠. 임금이 낮아지면은 더 많은 이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이거는 봤던 거죠. 상품에 대한 수요. 자, 당연히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10만 대가 판매되는 곳이랑 하루에 1,000대밖에 판매되는 곳이랑 두 개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더 필요 노동력이 많게 나타나겠죠. 필요 노동력은 훨씬 큽니다. 자, 해당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유발 수요인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성장산업, 그래서 이쪽은 성장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막 성장하고 있어요. 이쪽은 뭐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고 한물 간 거죠. 아날로그예요. 성장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지만 사양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 이제 이러다가 점점 더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 필요 없죠. 그러면 내보내야겠죠. 그러면 실업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실업입니다. 나중에 실업에서 공부하는데 실업 중에서도 이렇게 사양산업, 얘가 지금 아까 제가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디지털 제품이에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태물이 된 거죠. 그러면서 판매가 안 되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증가하는 거. 산업 구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요거는요. 제가 잠깐 그 생산물 시장에서의 예를 잠깐 아주 쉽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상품의 관계를 얘기할 때 대체 관계하고 보완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대체제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제가 있습니다. 보완 관계. 지금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맞췄을까요? 보완 관계, 보완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일단 보완 관계는 뭐냐면요. 함께 사용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하는 걸 보완제 혹은 보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사용함으로써.
함께 사용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해요. 보통 이제 햄버거하고 콜라 같이 소비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치킨과 맥주 이런 걸 얘기 많이 합니다. 소주하고 맥주는요. 일반적으로는 대체관계로 봅니다. 대체관계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관계예요, 이관계. 얘를 선택하면 얘는 배제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체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콜라하고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콜라하고 사이다 섞어 먹어도 맛있지 않느냐? 좀 취향이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저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같이 먹을 때 더 맛있던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체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 대체관계, 보완관계인데, 자, 요거를 한번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생산 요소가 노동과 대체관계인 경우, 그러니까 노동이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노동시장에 적용할 겁니다. 노동과 자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같은 100만 원이 지금 있다면은 1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을 고용하든가, 그러니까 인력 한 명을 인건비에 들이든가, 아니면 집기를 뭐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시설 투자에 100만 원 하든가,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 이건 대체관계예요. 지금 자, 노동과 자본이 대체관계란 말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대체관계인 경우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요. 노동과 자본이 대체관계입니다. 근데 시설 투자하려면 100만 원으로 못해요. 시설 투자 최소한 2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 못하죠. 자, 자본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당연히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예인데 말을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현재 기업의 기업의 생산량이 있고요. 여기다 추가로 10대를 더 생산하려고 해요. 추가 10대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노동에는 100만 원만 들이면은 10대가 생산이 되고 자본에는 300만 원을 들여야 10대가 생산된다라고 할 때 이것도 대체관계죠. 그러면은 자본의 가격은 비싼 거죠. 노동의 가격은 싸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간다 얘기입니다. 대체관계일 때. 그 얘기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생산 요소로서 자본과 노동만이 존재하고 이들 요소 간의 대체가 가능하다면 자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 대신에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이제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10대를 생산하는데 자본에는 100만 원만 들이면 되고 노동에는 300만 원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노동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런 사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업에서 이 노동력들 혹은 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돈에 따라 이 인건비에 따라 혹은 다른 생산 요소의 어떤 금액에 따라서 이것이 높낮이가 좌우되는 이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얘기해 볼까요? 자,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자, 이런 거죠. 200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200만 원인데 자, 인건비를 200만 원 주고 있어요. 근데 생산성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목표치는 1일 10개를 생산하는 건데 인건비 200만 원 줬는데 지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요. 1일 15개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도 생산을 가능하게 하므로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은 감소한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돈 조금 줘도 많이 생산해내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냥 적게 가서 이만큼만 가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생산성을 많이 내니까 더 많이 고용해갖고 더 많은 생산량을 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반대로.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되나 물가 하락이나 소득 증가 등에 의한 생산물 수요 증가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더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이쪽으로 갈까요? 생산 기술의 진보가 있어요. 자, 지금 뭐 보고 있는 겁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수업할 때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지금 뭐 공부한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뭘 공부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 기술의 진보. 자,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기계의 뭐 전면 도입 이런 개념이죠. 뭐 첨단 시설. 그래서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품 가격이 낮아져요. 상품 가격이 낮아지니까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사겠죠. 그러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어때요?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죠.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생산량을 늘리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노동 수요는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노동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자본 절약적인 생산 기술의 진보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노동 수요 곡선이 나와 있네요. 또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개를 그려놓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정립이 됐을 거고요. 노동 수요 곡선의 특징이 해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과 수량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생산물이죠. 자, 사과 수량과 필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분필이 막 다 바닥이 났어요. 자, 사과 수량과 사과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임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 인부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생산물 시장을 얘기한 거죠. 지금 이건 생산물 시장입니다. 사과 시장. 생산물 시장이에요. 과수원 인부들의 이제 임금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노동 시장이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 중에 노동력과 관련된 노동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수요는 우하향합니다. 똑같아요. 둘 다. 이거부터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생산물 시장이니까 자, 수요자는 누굽니까? 수요 곡선이죠. 수요자는 가게예요. 가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자. 여기에 수요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기업입니다.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사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안 사 먹죠? 왜 이렇게 갔죠? 잘 가야죠. 사과 가격이 오르니까 많이 안 사 먹어요. 사과 가격이 낮아지니까 더 많이 사 먹죠? 더 낮아지니까 더 많이 사 먹어요. 똑같죠? 수요 법칙입니다, 이게. 자,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런 뻔한 원리를 수요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 과수원 인부수, 노동시장도 똑같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고용을 조금밖에 못하고
임금이 낮아지니까 고용을 많이 하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만 수요자가 바뀐 것 뿐이에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와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자가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림 A에서는 이게 A입니다. 사과 가격이 사과의 수요와 이제 공급 곡선이 있죠.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자, 그림 B에서는 전 지금 수요만 그린 겁니다. 과수원 인부의 가격, 즉 임금이 과수원 인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노동시장에는 대부분의 상품 시장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대요.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된 수요로서 노동력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인 최종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노동력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인 최종재면 뭡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는 아예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노동력 자체를 사고 파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생산 요소죠.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고용하여 상품 생산에 투입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에 했던 내용이 또 나온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쪽이야. 노동의 수요 곡선.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은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의해 우하향합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자, 한번 볼까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릴 거고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이것 때문에 우하향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증대시키면 고용의 총 생산물은 오히려 감소한다. 자, 한계란 말은 마지널에게 영어로 마지널이라고 있는데 한 개가 아닙니다. 이 개가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할 때 이게 아니라 한 개는 한 단위 더 이런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은 뭡니까? 노동력 한 단위 더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 뜻이에요.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지금 이 공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집기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기류라든가 설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5명이 이제 붙어갖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5명이 붙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10개가 생산이 됐어요. 10개가 이제 총 생산량이 10개가 나와요. 10명이 붙어서 일했더니 총 생산량이 20개로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5명이 붙었더니 이제 25개가 생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0명이 붙었더니 몇 개가 생산이 되느냐? 27개가 생산이 됩니다. 30명이 붙었어요. 그래도 27개예요. 마이너스를 한번 가볼까요? 40명이 붙었더니 이제는 우왕좌왕합니다. 왜 그래요? 공간은 한정돼 있고 설비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만 많아지니까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이제는 총 생산량이 오히려 25개로 다시 줄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게 총 생산량의 개념을 나타낸 건데 5명일 때는 10개를 생산하더라. 10명일 때는 20개를 생산하더라. 추가로 10개가 더 생산이 되죠. 이게 한계의 개념이에요. 한계 생산. 한계 생산량은 10개입니다. 10개. 그죠? 5명을 더 늘렸더니 이제는 추가로 5개밖에 안 늘어납니다. 5명 늘렸더니 추가로 2개밖에 안 늘어나요. 30명으로 늘렸더니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40명으로 늘렸더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다른 생산 요소는 이제 노동시장을 장기로 보느냐 단기로 보느냐인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건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사업장의 크기도 그대로고 설비도 한계가 있어요. 설비는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만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게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아무리 늘리면 늘릴수록 언젠가는 어느 수준에 가서는 점점 늘어나는 양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한계 생산물은 체감해요.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이제 똑같이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노동의 수요 곡선은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의해 우하향한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증대시키면 노동의 총 생산물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노동시장을 이제 단기로 볼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단기. 그래서 노동시장을 단기 함수로 보는 거는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돼 있고 오로지 이제 노동 수요만 고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로 간다면 장기로 가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장기로 갈 때는 다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장이나 다른 설비들 있죠. 이 설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를 조정했을 때 여기에 이제 노동 수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이것만 보시면 돼요. 노동 수요만 고려했을 때는 아무리 노동력을 많이 늘려도 점점점 생산물은 체감한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를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딱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노동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